이야기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좋은 가을날에 그냥 밖에 그늘기만 해도 좋은데 이런 실내에서 머리 아픈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영화가 앞서 보신 것처럼 제목이 내일을 위한 시간. 감상 잘 하셨나요? 어땠나요? 네, 잘했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 같으면 아주 화려한 액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본이 그렇게 치밀하지 않더라도 관객들이 그 주의를 흐트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영화는 집중을 계속 끌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내일을 위한 시간은 그래도 집중도가 흐려지지 않게끔 긴장감을 잘 유지하면서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 잘 유지가 됐든,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단순히 이야기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영화들이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an from Earth라고, 거기는 보면 등장인물들이 화롯가에 앉아서 그냥 이야기만 계속하는 내용인데도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내일을 위한 시간도 아마 그런 영화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있는 여성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저는 지금 이 제목,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 제목하고 우리 제목하고 많이 다르죠. Two day, one night.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1박 2일인데 이거를 갖다가 내일을 위한 시간으로 번역을 해놔서, 제가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우리 스승이 선생님께 번역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만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왜 좋은 번역인가 설명을 듣고 다음 내용들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뭐 영화 다들 재밌게 보셨으리라고 또 생각하고, 뭐 이런 영화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은 아시는 분들이 앉아 계실 것 같아서 뭐 짧게 이야기를 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원래 그 영화 제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Two Days, One Night입니다. 1박 2일이죠.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그런데 사실은 이 주인공이, 산드라라는 주인공이 자기 직장을 다시 찾기 위해서 다니는 기간은 사실은 엄밀하게 3박 4일을 찍은 거예요. 3박 4일 기간 동안 왜 1박 2일이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하는 것에도 사실은 의미가 좀 있고요. 감독의 주제의식이 1박 2일에 들어있고, 또 하나 한국에서도 다시 이름을 바꿨는데, 사실은 한국 이름 바꾸는 과정에서 한국 이름 잘못 바꿔서 욕먹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뭐 영화 원제보다도 더 못하고, 뭐 그리고 영화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서 흥행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저는 1박 2일이라는 제목보다는 훨씬 더 잘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회사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공모에 당첨된 일반 시민에게 상금, 약간의 뭐 상품 정도를 주지 않았을까 짐작컨대.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뽑았고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 때문에 아마 뽑힌 것 같아요. 뭐 말 그대로 타임인데 time for tomorrow, 그러니까 내일을 위한 시간이니까 time for tomorrow, 그러니까 내일을, 그냥 미래를 위한 시간이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시간이냐 하면 my work, 내 직업, 내 일을 위한 시간을 나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겪고 있어. 근데 그게 진짜 제목은 1박 2일이야, 3박 4일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제목 저도 욕할 뻔했는데 어쨌든 이런 의미가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 산드라라는 여성이 휴가를 장기간 하죠. 물론 병가이지만.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책상 뺀 상황이잖아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회복시켜 볼까 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적군과 아군을 나눠놓고 나쁜 놈, 착한 놈 이렇게 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피하가 구분되고 선악이 구분된다라면은 굉장히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인공의 입장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반대로 이 산드라와 대척점에 서는 사람들 혹은 또 여기 사장까지도 우리가 또 편하지 않은 심정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성을 분석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영화 사실주의 분석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신자유주의 사상과 관련되어서 영화 배경이 되는 경제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선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이강원 선생님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봤을 때 우리가 요즘 우리 한국에서 한때 되게 많이 애독되었던 책 두 권이 생각납니다.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명철 제독 철학 교수죠. 그 사람이 썼는 이른바 피로사회. 또 하나는 이른바 조르지오 아감베가 썼는 이른바 호모사케라. 피로사회라는 책이 왜 연상되는가 하면은, 첫째는 이 주인공 여주인공 산드라가 매우 신체적으로 피로하고 신체적으로 매우 극한적으로 상황을 처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엄밀히 바라본다면은 이 영화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즉 따라서 자본의 엄청난 힘에 의해서, 자본의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모든 정신적인 육체적인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기력조차도 상실한 그런 존재들이죠. 단지 주인공이 그런 식의 어떤 상실한 신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단지 상징적으로 대변할 뿐입니다. 그래 바라본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한마디로 말씀할까, 우리 모두를 필요함으로. 근데 그 필요한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는 뭔가 하면, 어느 누가 명확한 그 가해자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각 개인의 문제를 귀결시키죠.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은 끝없이 웁니다. 그리고 끝없이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약을 먹고, 즉 따라서 피로사회라는 사회 전체의 공동체적인 문제를 한 개인에게 귀결시키고 한 개인의 책임처럼 몰아넣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바라본다면 겨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은 단지 주인공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영화 배경은 바로 아마 벨기에쯤 되겠죠. 유럽에서 선진국가로 불리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런 식의 상황 자체는 유럽도 별거 아니구나. 적어도 자본의 논리에 의한다면, 가진 자들의 횡포에 의한다면 우리하고 별다른 게 없구나 라는 사실을 모든 구성원들을 필요한가 절망스러워 몰았는. 두 번째는 아까 아감베의 유명한 호모사케라는 책입니다. 호모사케라는 책은 아감베라는 이런 이탈리아의 유명한 철학자인 정치학 쓴 책인데, 원래 그 사람이 그 책 쓰는 동기는 아우슈비츠를 연구하다가 쓰는 책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책은 점점 그 의미가 확대돼가 20세기 혹은 21세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소위 어떤 절망의 가능성을 이 책 자체가 보여주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호모사케라는 말 자체는 원래는 이른바 고대 사회에서 어떤 신에게 혹은 절대자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희생당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존재는 아주 신선하고 아주 절대적인 그런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신에게 바친 존재니까.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개인이 갖고 있던 한 특정인 욕망과 권력이 거기에 부과됨으로써 어느덧 호모사케라는 뜻은 원래 신선한, 원래 의미 있는, 원래 신에게 바쳐지는 그런 의미보다는 모두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 혹은 그 어떤 공동체가 그런 희생자를
필요로 하고 그런 희생자를 통해서만이 그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른바 그 아간베는 원래 있듯이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희생양을 의미하고 또 이른바 그것이 종교적 의미에서는 매우 신선한 매우 가치 있는 그런 의미인데 결국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희생되지 않으면 나머지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호모사피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그리고 우리는 호모사피라는 그런 어떤 존재를 통해서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근본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프랑스 혁명은 로베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죽음으로써 프랑스 혁명이 완성됩니다. 또 그럼 프랑스 혁명 그 자체에 또 어두운 면은 맞습니까? 로베스피에르가 죽음으로써 대신 또 중간 당통도 있고 그렇죠. 러시아 혁명도 그렇죠. 짜르 집안이 황실 가족이 모두 타살당함으로써 혁명 완성됩니다. 우리 어느 시대 이제 늘 이런 식으로 호모사피를 요구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산드라죠. 은밀히 바라본다면 문제는 산드라뿐만 아니라 그런 나머지 모든 직장 동료들도 언제든지 호모사피를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단지 그 상황에서 산드라가 장기적으로 몸이 약한 이유로 장기 휴가를 얻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소위 희생양의 첫 번째 타겟이 됐을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호모사피의 어떤 상황 자체를 자본은 매우 합리적이고 능숙하게 설명합니다. 네가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잖아. 네가 없어도 회사 나머지 직장 직원들 가지고 일이 잘 된다 하는데 네가 있으나 없으나 즉 다시 말하면 호모사피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공동체 한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단지 뭔가 그 공동체 자체가 지극히 각 개인의 이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개념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래 바라본다면 첫째 필요사회는 우리 모두가 원해선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집단들도 있겠죠. 하루 저녁에 술값 1,000만 원 나가는 그 윤석열 패거리들이야 호모사피를 아주 필요한 인간도 아니겠죠. 그런 소수의 한국 사회에 소수의 집단 빼놓고 우리 모두 사회 구성원들은 필요한 사회 필요한 구성원들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언제 우리 한 개체가 한 각 개인이 언제 구성원 속에서 언제 소멸될지 그것도 아주 정당한 이유로 소멸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 바라본다면 이 영화는 단순히 동시대의 유럽의 한 선진국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멍이 설명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한 사람 한 사람보다 사실은 저한테 감정이입을 좀 많이 했는데 만약에 당신이라면 100유로 사실은 100유로라는 것이 굉장히 교묘한 감독의 그 제안인 거잖아요. 1000유로만 됐어도 갈등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을 텐데 100유로를 아침에 그 유로 환산하니까 한 1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130만 원이라는 돈을 줬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영화가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도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돈을 던져보고 그 돈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사실은 보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두 모여있고 함께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해보자 라고 으쌰으쌰 하는 상황이었으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명 한 명 개별 만남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그 돈이 이미 나한테 한번 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한 상태에서 재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라는 게 나는 처음부터 나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나는 윤리를 선택하겠어. 이렇게 결심했다면 모르는데 도덕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이미 회사의 결정이 그렇게 났으니까 할 수 없지. 130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고 이미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고 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다시 내가 그걸 번복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더 심각한 게 항상 사람들이 묻잖아요. 다른 사람 몇 명이나
도장 찍어줬어? 몇 명이나 찍었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좀 다가온다는 거. 저도 아마 그 몇 명이나 찍었어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과연 내가 올바른 사람이고자 하지만 내가 정말 130만 원이라는 돈이 절박하게 필요했을 때 내 태도에 대해서 정말 윤리적으로 그렇게 내가 결정했던 거를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구나 미안해 하면서 돌릴 수 있을까? 돈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반성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그렇게 나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완벽하게 모든 인종이 다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축구 코치인 아랍계 그 직원하고 또 제일 마지막에 감독을 매우 두려워하는 흑인 직원 세탁소에서 만난 두 직원을 보면서 남대로 영화 감독이 혹은 그 신데렐라 작가가 어떤 인종의 안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 유럽에서는 아시아에도 계속 증가 추세지만 어쨌든 지금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통적 의미에서 근데 식민지에서 왔는 두 지역 사람들이죠. 하나는 이른바 프랑스 같은 경우에 가장 식민지에 넓었던 북아프리카 아랍 계통이고 그다음에 특히 아프리카의 식민지는 영국도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도 가장 넓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른바 그리고 두 사람을 비교적 선량하게 묘사했다는 사실은 아마 그들이 한 유럽이라는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존재 의미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뭐 꼭 구태여 좀 더 우리가 좀 확대 해석한다면은 그들이 과거에 식민지의 오랜 정치를 통해서 가장 희생당하고 가장 고통받은 집단이 바로 아랍 계통, 거의 북아프리카겠죠. 북아프리카의 지역이고 그 다음에는 순수하게 아프리카 지역. 그래서 바로 이 거기 나오는 백인들끼리 심지어 같은 그 가족끼리 싸움도 하고 또 그러고 아주 냉정하게 자기 안대를 어떤 식으로 동정심도 유발하지 못하라고 거의 뭐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고 그런 식으로 백인들을 묘사한 데 비해서 어쨌든 아랍 축구 코치와 이른바 세탁소에 일하는 오빠죠. 흑인 어린 소녀 오빠 이 두 명에게 그런 역할을 보였던 사실은 이 다른 형제 갖고 있던 이름으로써 유럽에서의 다양한 다문화 혹은 다인종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되죠? 여기 등장인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여기 사장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다른 데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영화에 나왔던 사장의 캐릭터는 어떨까요? 단순하게 선악을 나눈다면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를 한번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고요. 근데 또 이게 불가능하다면 왜 그럴까? 뭐 안 그러면 정말로 교활한 사람일까? 굉장히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실제로 많은 이 노동 문제가 있을 때 사측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 사장이 하는 거는 절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일을 전개시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요거는 영화 속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현재에 한번 비추어 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장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분석하면 될까요? 저는 지금 참 정말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답하는 경향이 저한테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공장을 하는 사람한테 이런 산드라와 같이 생산성이 굉장히 저하되는 전체 이익에 위반되는 생산성이 분명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직원이 있을 때 그 떨어지는 직원과도 함께 공동체를 꾸려 나가야 한다.
아니면 탈락시켜야 하느냐 라는 문제를 물었을 때 아마 그 회사 직원들은 같이 일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그 평균 이하의 생산성을 내는 직원이 있을 때 엄청난 불만을 많이 갖게 돼요. 왜? 그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로섬 게임이죠. 항상 정해진 10가지 일이 있다면 한 사람이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계속 배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불만은 누적될 거고 사측 입장에서 그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이익과 위반해서 계속 데리고 있는다는 것은 사측 그 소위 말하는 흙을 파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데리고 가기 힘들다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은 그런 이제 사측인 친구를 만나서 사측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아 정말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 이제 정말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의 능력치는 사실은 굉장히 이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정말 여러 단계가 있는데 사측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척도를 재서 이 사람을 자본주의에 맞게 요 시간에 가장 적합한 인간으로 규격화시켜서 만들어내는가를 척도를 딱 잴 때 그 순간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은 척도에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공동체에서 실업자 신세로 내보내야 되는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생각한다면 그 기준이 항상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사측의 입맛에 따라서 언제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척도에서 마음껏 그러니까 사측의 마음껏 이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영화에서도 아까도 잠깐 자본주의 말씀하셨지만 결국 공산주의 사회에서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못 먹고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일정한 일자리를 배분하지 않는 다음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은 모든 일자리는 모자랄 수밖에 없다. 무조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 일자리에서 제거시키고 탈락시키는 방법은 그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인데 누가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인가? 결국은 사람과 사람을 가리다가 기계와 사람까지 가리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측에 의해서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기계한테도 밀려서 이제 다 내보내지고 난 사회가 과연 건강한 공동체 사회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고 아무리 당신이 사측이 합법적이고 그리고 절차상 옳았다 하더라도 그 사회의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사측의 그런 그 판단을 오히려 그 노동자들 손에 굉장히 합법적인 척하면서 넘기는 것 자체가 절차상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그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그 책임을 처음부터 안았으면 노동자들끼리의 이 불신감은 사실은 이제 마음속에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불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살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그 자존감과 돈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의리와 돈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내가 한번 이미 시험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나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이제 내몰렸다는 거. 그렇게 내몰게 만든 것 자체가 사측이 내가 나쁜 뜻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나는 지지 않겠어. 네가 그 책임을 져라고 하면서 미룬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떻게 생각하면 비겁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비겁함의 가장 첫 번째가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자식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데 그거는 너의 일이니 네가 책임을 져라고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상태일 수 있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져야 되는데 그것을 서로 밥그릇 싸움하도록 내보냈다라는 측면에서는 옳지 않은 절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법적으로 당장은 옳았다 하더라도
그래 이제 오늘 이 영화도 결국 어떻게 바라본다면은 이 남편과 그다음에 아내와 자식과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바깥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다시 말로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개체에 대한 그런 죄송합니다. 어떤 대책 없음 혹은 그에 대한 매정한 처사 이걸 어느 정도 은폐하려고 하죠. 그런데 엄밀히 바라본다면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가 개인의 가족이라든가 개인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남편과 아내 사랑 중간에 갇힌 차 타고 오면서 계속 아내를 위로해주는 남편의 따뜻한 심정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한 개인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해결하기는 너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이른바 호모사케를 이야기했는 이런 바로 그건데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경우 그러면 국가가 만약에 각 개인이 그런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그런 기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제처음에 받는 나 단위의 브레이크처럼 국가마저 만약 그 방해만다면 사실 그 사회 구성원들은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하죠.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나도 그 유인물 읽을 게 나옵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다른 사람 직장을 뺏으면서 내가 복직할 수 없어요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칸네 과제에서 많은 관객들이 내가 손뼉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 주인공이 언덕에 올라간 장면은 모든 관객들에게 막연한 느낌을 줍니다. 그 주인공 이야기하죠. 산더라도 직장 잡기 힘들 거라고 당분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그렇죠. 그래 바라본다면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공적인 문제 이걸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사적인 감정과 사랑과 가족으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참 쉽게 설명할 수 없죠. 물론 우리는 유럽 경우 같은 경우 오랫동안 이런 말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이 그런 문제 일정 부분 담당하고 또 사회복지 문제가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아다시피 20세 후반 특히 22세 들었으면서 국가는 국가대로 뭔가 그 모든 것을 방치해버리고 종교는 더욱더 뭔가 어떤 바라본다면 다른 사적 영역 이상으로 개인의 어떤 욕망과 욕구를 신의 이름 정당화시키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은 유럽대로 또 우리는 그런 식의 기초조차 없는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과연 개인이 그런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위 우리는 한 개인이 처하게 되는 희생양 개인이 처하게 되는 어떤 어쩔 수 없는 어떤 공적 영역으로부터 소멸 그 자체는 정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개인이 어떤 무능함 개인이 갖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불리한 재수 없음 이런 식으로 내가 개인이 갖고 있던 모든 능력을 방치함으로써 소위 우리는 끝없이 사케의 어떤 범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이런 조짐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점포들을 줄여나가고 있죠.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예전만큼의 은행원들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제 코로나 사태도 한 역할을 했지만 온라인 쇼핑이 요즘 이제 대세를 하다 보니까 끝간데 없이 치고 나가던 대형 마트들이 이제 서서히 문을 닫는 곳들도 나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도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북유럽의 문제이지만 결국은 곧 우리 앞에 펼쳐지는 문제이고 이미 일부분은 지금 우리한테도 펼쳐지고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복종심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복종심리는 하나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에 복종하는 그 두 가지 심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는 것 가장 큰 게 히틀러가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을 학살할 때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여기에 참여했던 독일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상황에 복종하는 심리가 여기서도 묻죠. 다른 사람들 어떻게 결정했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흐름에 따라서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심리가 언연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윤리적인 선택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비윤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 근데 상황에 따라 선택하게 되면 내 책임을 많이 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그 이유도 사장은 마지막에 산드라 복직시켜 줄게 그러죠. 근데 보너스도 주겠다. 한 2,500만 원 정도 그냥 주겠다. 근데 이 상황이 사실은 직원 16명이면 작은 기업이잖아요. 이 작은 기업의 사장이라면 과연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차가운 자본가일까? 근데 이제 선택권을 다시 주는 건 뭔가 하면 항상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계약직 이거는 내쫓는 게 아니고 재계약하지 않는 거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재계약하지 않는 거니까 계약직. 또 이걸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알풍소에 대해서 상당히 차가운 자본가의 이면도 있는 것 같다.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금 우리 서성희 선생님 마이크를 딱 잡으시는데 뭔가 추가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있으세요? 네. 네. 그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선악의 관계라기보다는 아까 1박 2일 관점에서 조금 보고 싶은데요. 이 영화에서 결국 제목이 Two Days One Night이라는 것은 투표 결과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다르덴 형제의 주제의식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my work를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혹은 tomorrow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나를 따라와 보세요 라는 관객들을 손을 잡고 데리고 간 거죠. 어디로 데려가느냐. 자, 이미 제 투표를 하는 상황 자체가 영화적인 상황인 거죠. 제 투표 없이 자본주의는 이미 이만큼 흘러온 거죠. 흘러갈 거예요. 제 투표 없이 갔는데 자 다시 유일하게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예술 매체가 영화입니다. 필름을 돌려서 자 재투표를 한번 가봅시다 하면서 16명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심화가 되고 나서 이렇게 그늘이 생기지 않아요? 누구 한 명이 지금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 사회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건립을 다시 할 것인가? 라고 묻는 거죠. 16명한테. 그래서 16명한테 한 번 더 자본주의가 이렇게 됐으니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물어본 거죠. 그 두 번째 투표라는 것이 사실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그 과정을 보면서 관객들은 최소한 저는 이제 이때 다르덴 형제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냐면요. 다르덴 형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 어떻게 투표했어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 가족의 당장의 안위가 걱정이 되고 뭐 우리 집에 물이 새고 막 알바를 해야 되고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 한 사람이 나가서 그렇게 공동체에서 빠져나갔을 때 이 사회가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까지 나의 생각이 정치적으로 혹은 이게 노동법이죠. 노동법적으로 지금 진화의 상태를 이 16명을 만나는 동안에 관객들한테 좀 진화를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놔버리면 이런 식으로 손을 놔버리면 노동자들에게는 결국 기회가 없다. 다시 조금 촌스러운 이야기로 돌아가서 연대만이 이 세상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투표의 결과 아까 잠깐 말씀하셔서 사장님이 착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투표의 결과가 반반이 나와서 사장이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분열이 일어나서 노동자들이 분열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겠어라고 판단을 하게끔 했던 그 힘은 바로 반이라도
노동자들이 연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본가의 한계다. 반이 나왔기 때문에 뒤를 또 들어가는 거죠. 왜? 항상 틈을 노리는, 노동자의 약한 틈을 노리기 때문에 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 일자리를 네가 뺏는다면 내가 그걸 줄게라고 하는 그 딜을 다시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죠. 그러나 이 16명을 돌아다니는 너무나 심약하고 그리고 생산성이 낮은 여성입니다. 사실은 내 직장 동료로 저렇게 약한 여성이 있다면 저도 사실은 걱정이긴 해요. 하지만 16명을 거치고 나니 다르덴 형제의 이 영화를 보고 나니 저도 노동에 관한 각성이 생겨서 아, 내가 한 템포를 늦춰서 조금 늦거나 혹은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같이 가야 하겠구나라는 나름 각성이 생겨서 저도 만약에 이런 친구가 제 옆에 있다면 이제는 같이 갈 마음이 조금 더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주인공 당장 산드라만 해도 그 정치적인 각성이 생겼기 때문에 노라고 할 수 있었다. 이 16명을 통해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과연 산드라가 노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앞에 말씀하신 세 분의 얘기와 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을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바라본 사장의 입장에서 먼저 바라보자면요. 제가 바라본 사장은 선과 악을 따지자면 선과 악을 정확하게 논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악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왜 그러냐면 이 사장의 논리에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의 왜곡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산드라에게 그러죠. 물론 당신이 없어도 16명만으로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있기 그 전에 산드라가 했던 대사 하나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없게 되면 너희들이 3시간씩 초과 근무를 해야 돼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자, 정말 16명으로 돌아갔다면 16명이 왜 초과 근무를 해야 하죠? 정상 근무여도 되는데 16명이 3시간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동안 48시간의 임금을 그 사람들에게 더 줘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한 사람의 임금이 한 명 더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임금의 차이가. 근데 어째서 16명이 충분히 돌아갔냐라고 했냐고 하는 것이 저의 의문이고요. 이 이유를 드는 거.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유는 양자택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내보내든가 아니면 너희들이 돈을 덜 받든가 해라 라는 이 양자택일의 어떤 기로에서 저는 결정은 이 사람이 했지만 결국 책임은 사원들에게 떠미는 그런 행동이라고 아까 서성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생각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한 가지 예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 K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시리얼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직원들을 정리해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그 직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가든가, 일부가 나가든가 아니면 뭐 돈을 적게 받든가 라는 그런 선택이었죠. 근데 그 선택에서 직원들은 어떻게 했냐면 간부급, 사원급 다 단합을 한 상태에서 K사에게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정리해고를 하기보다는 우리 전체의 노동시간을 조금 줄일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적게 계속 임금을 받고 일했을까요? 결과는 판이하게 갈렸습니다. 노동 시간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들은 여유 시간이 증가가 됐고요. 그 여유 시간에 따른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생산 효율에 대한 창의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더 효율성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품질도 훨씬 더 개선됐죠. 그리고 그 회사는 더 큰 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K사라고 얘기했지만 딱 이름만 말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회사죠. 저는 그게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영화에서 이 사장은 양자택일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산드라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노동시간에 초과 근무하는 노동시간의 피로도에 의해서 결국 노동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장의 선과 악을 논하자고 한다면 전 어쩌면 악의 축에 속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조금 있는 제가 한번 이제 사장 측에서 측면에 서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저도 그 3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직원의 반응을 봤는데 그 초과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자는 그 초과 근무 수당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계 통해서는 이제 공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특별 수당이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본봉만 가져가 가지고는 사실은 가정을 제대로 꾸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초과 근무를 다 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이제 노동을 하시는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초과 근무를 하시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직장에서 인원수를 그 적정 인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황이 맞죠. 노동자들이 전부 다 담합을 해서 그렇지 않겠다. 우리는 전체를 줄이고 정규직을 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시간 초과 비용 어차피 들어가니까 정규직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라고 말씀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규직은 돈 그 액면 가져가는 월급 외에 저희가 이제 킵을 시키는 게 넣어둬야 되는 그분이 퇴직하실 때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넣어둬야 되는 보험금과 그 금액이 이거 회사에서 10년, 20년 계속 누적을 시키는 금액이 사실은 그 보이는 월급 밑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임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정규직에게는 그거를 누적시키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서 그 초과 근무 수당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것이 훨씬 싸게 그 사장 입장에서는 싸게 먹힌다. 그러니까 3시간 초과 근무하는 거를 사장 측에서도 훨씬 정규직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생산 수당이 그 노후가 됐는데도 계속 그 회사에 있겠다라고 했을 때의 리스크와 그리고 직원이 또 일이 갑자기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오다가 적어져서 그랬을 때 절대 내보내지 못하고 데리고 있어야 되는 그 고정비 정도를 생각을 한다면 계약직으로 데리고 있고 싶어 하는 그 심리가 기본적으로 사장에게는 대부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돈이 3시간 하고 쪼개더라도 훨씬 적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수당으로 쪼개는 것이. 네, 제 생각은 그렇게 그 사장이 아마 그런 보통 자본가들 공장주들의 판단이 그거와 같은 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뭐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 실험 한 70년 한 걸 빼면 사유재산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은 없었고 결국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논리가 계속 있어 왔다라는 얘기인데 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이 연대라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근대 자본주의가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이 합리성입니다. 그리고 이때 합리성을 쓰는 건 자기 자신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오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물론 책임도 져야 되겠죠. 의외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막스 베버라든가 근대 이른바 사회학자들 그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동정심이라든가 어줍지 않은 윤리의식이라든가 도덕심을 앞세워가 자기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이익이랄까 어떤 그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득을 포기하는 것은 되게 비합리적이죠. 그것도 그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비합리적 사고방식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잉여적 사고방식으로 매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런 거는 없어도 돼야 될 타인에 대한 동정심, 이웃에 대한 우리 사랑, 아까 방금 우리 사회사에서 말씀드린 연대의식 이런 것은 없어도 된다 이거야. 그 대책했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사연이 필요 없다. 있는 것은 개인뿐이다. 근데 그걸 그러면서 바라본다면 사실
이 영화에서는 딱 이제 8대 8이라는 어떤 다소 기계적인 숫자를 대체해 마지막으로 그래 끝납니다만은 엄밀히 본다면 3대란의 방법 자체도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고 그리고 자본주의 요구하는 근본적인 어떤 그런 합리성하고는 거리가 멀죠. 아마 마지막에 사장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 100번 나은 태도죠. 또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런 인식이 아까도 내가 호모 사케를 말했습니다. 사케는 말 자체가 원래 희생양 뭐 이런 뜻인데 점점점 세가 잉여의 뜻으로 부과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적 행위 그 자체가 오히려 호모 사케라 윤리적인 의식과 타인에 대한 공동체 그 자체가 전혀 불필요한 있어서는 좀 심지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딱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홀로코스트란 말 자체가 원래 그 히브리 말로 원래 제사란 뜻이고 마땅히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그러니까 600만 그 유대인들의 희생은 쉽게 말해 인류가 주기적으로 유대인들을 서양 역사 본다면 유대인들이 많이 죽고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바치는 어떤 그 희생양이고 그건 어떻게 말하면 신과 유대인들 사이에 혹은 신과 인간 사이에 아주 합리적인 거래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느덧 우리가 갖고 있는 최소한 도덕적 의식이라든가 타인에 대한 공동적 의식조차도 뭡니까 홀로코스트이고 즉 다시 말하면 하나의 그 호모사케로 과잉, 불필요한 잉여 의식을 바뀌게 합니다. 물론 그 제도적인 방식이야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종교는 아직까지도 근성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종교가 진정하게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진정하게 베풀고 있으며 국가 공동체가 하는 그런 어떤 그조차도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본다면은 거의 과잉, 잉여, 소멸도 아무 관계없는 그런 최소한의 연대의식 그 자체가 자본주의는 점점 소멸시켜가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것이냐는 문제는 상당히 보면 쉽게 답이 쉽지 않는 그런 식의 공동체 가장 중요한 그런 숙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거의 우리 마지막 영상과 관련된 질문을 한번 드려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복 입어 보셨나요? 교복 안 입으셨어요? 혹시 두 분 선생님들 교복 경험 있으십니까? 있죠. 네, 저도 반은 교복을 입었고 저는 반은 교복을 안 입었었는데 중학교 때 교복을 입었었고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서 교복 자율화가 돼서 교복을 안 입고 다녔습니다. 자, 교복 입을 때 다들 느꼈던 감정이 이것만 벗어 던지면 뭔가 자유로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죠. 그래서 항상 이제 교복 자율화를 외칠 때 교복을 동일한 유니폼을 입혀서 통제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 학생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죠. 근데 산드라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서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딱 옷을 입을 때만 볼 때 이제 영화 말미에 안 가더라도 갈리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흘러가는 부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교복도 하나의 통제 수단이지만 어떤 유니폼도 이런 다양한 통제 수단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까요? 그러니까 유니폼이라는 걸 하나의 어떤 그 기점으로 해서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다양한 규범이나 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하면 자주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신나면 더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은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제 스스로
알을 깨는 고통을 느끼듯이 제가 그 정도의 다른 사람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값싼 연민에 동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진정한 연대를 이루지 않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반성을 항상 깨어있는 지성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반성하면서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많이 사실은 공동체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대구인데 대구에도 마찬가지예요. 구미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서울에서도 그렇고 서울은 정말 마을 공동체 사업이 정말 촘촘하게 많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와 유사한 사업을 정말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을에 들어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꾸려주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으로서의 온기가 느껴지고 해야 연대가 시작될 수 있고 각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르된 형제의 영화를 보면서 16명의 그 노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공동체가 이대로 나가다가 한 번 기회를 준 영화에서도 또다시 노를 해서 모두 다 반대를 했다면 자본주의 자본가가 우리를 얼마나 그냥 다 쫓아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가 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정말로 인간이 살기, 존엄성을 가지고 살기는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계에게 이기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젊은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늙을 테고 실력이 없어질 텐데 어떻게 더 어린 사람 항상 끊임없이 나오는 어린 사람들한테 그 실력으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건 실력이 없어졌건 어쨌든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서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공동체 생활을 저는 지금은 많이 실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마을 단위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영상을 지금 앞에서 찍고 있는 영상을 공동체가 함께 제작해서 자신의 마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희 대구가 139개 동이거든요. 139개 동에서 만든 그 동 이야기를 그 케이블 방송에 내는 거를 어제 계약서에 도장을 SKB 브로드밴드하고 찍었는데 그 139개 동의 모든 동민들이 자신의 마을 이야기는 좀 자신의 이야기가 스스로 좀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좀 공동체의 시작이 아닌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이 아닌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쫓겨나고 이런 산드라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한 사람이 약을 한 통씩 먹게 되지 않도록 말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실천이 의외로 사실은 뭐 정부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동네에 공동체에 관심을 좀 가지면 생각보다는 많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가 마지막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는 너무나 견고합니다. 저희 형제가 6명인데 6명에 5명은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공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가 너무나 공고하게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벽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것. 그래서 웬만한 각성과 정말 쉽게 내가 몇 마디 던져서 내가 몇 마디 댓글 달아서는 쉽게 넘어질 거라고는 결코 생각해서는 금방 끝날 싸움은 아니라는 거를 같이 마음속에 먹고 있다면 서서히 같은 생각 가진 사람끼리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좀 오래 함께 가면 오래 가는 거잖아요. 함께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이런 패션도 하나의 기호인데 이 영화에서 패션은 크게 본다면 제일 마지막에 직원들이 모두 모였을 때 입는 유니폼이고 그 다음에는 산드라가 각각 집을 찾아갔을 때 입는 다양한 옷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집단이 어떤 목적하에서 모였을 때는 대부분 유니폼이 그 집단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아까 그 공장에 일하는 직공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군인들이 군복, 심지어 교도소에 있는 죄수복 등등등.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개인이 갖고 있던 가장 그 개인의 개성이라든가 가장 고유한 속성은 그런 식의 어떤 획일적인 유니폼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산드라가 그 직장에 근무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를 찾아갔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옷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또 그러고 주인공 옷 자체도 매우 비난하죠. 딱 두 종류입니다. 그렇죠. 첫 장면 나타나는 그 짧은 나시, 그 다음에 짧은 티셔츠, 또 나시. 그런 바라본다면 주인공이 아주 그 아까 선생님 말대로 아주 비난한 등들이가 다 보이는 그런 비난하는 옷을 통해가 그 자신이 처해진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듯이 또 동시에 그 나머지 그 회사에 일하는 근무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바로 각각 그때 회사의 유니폼이 아닌 집에서 입고 있는 그런 가장 일상적인 모습이죠. 그래 바라보는데 우리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어떤 같은 모습을 그런 식의 어떤 유니폼 혹은 그런 식의 획일화된 사고방식 그런 식의 획일화된 가치관을 강요하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연대의식은 불가능하다. 엄밀히 본다면 특히 축구 코치하는 그 친구처럼 자기 자신이 하는 그 일 자체를 매우 물론 좀 얼마 즐거운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장 인간다운 모습을 통해서만이 바로 산드라 손을 잡고 울죠. 그래 바라본다면 우리가 결국 그것이 공장이든 회사든 어디든 간에 가장 우리 자신의 고유한 모습 어떤 획일적이라든가 어떤 지나치게 공동성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식의 모습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어떤 각 개인의 어떤 그 개체라든가 개성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공동체 소속이라면 그 공동체 요구하는 그런 유니폼 내지 어떤 그런 어떤 어느 정도 통일된 사고방식이 편리할 때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한 개인의 개성이라든가 인간다운 모습은 가장 차별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희 선생님께서 우리 무교철학원 원장님이신데 저희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깨달을 각자입니다. 그 요즘 용어로 하면은 각성하는 건데 영화를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 산드라가 성장하는 모습,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각성하는 모습으로 저는 이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여러 모습들하고 견주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저 자신이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거는 이 산드라가 16명의 동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좌절도 하고 용기도 얻고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고 이것을 용기와 결합시켜서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내가 각성했다고 해서 내 앞에 있는 상황 자체가 갑자기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깨닫고 나서 각성하고 나서 보는 세상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세상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또 그 세상을 접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아까 스승이 선생님 말씀하실 때 산드라가 각성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에 선택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과연 직장을 내가 포기하는 선택을 했을까? 네, 동일한 사태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산드라라는 주인공이 비록 1박 2일이라는 시간이죠. 맞나? 네, 시간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영화들을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 우리 비디오 카페의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보다는 재미있는 영화, 러닝 타임도 오늘보다 긴 영화, 네, 기생충으로 네, 마지막 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